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성과총 박세문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세문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문 회장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에서 방사선 폐기물 처분 연구, 원전 부지 지진 안전성 연구 등을 수행하셨으며 108개국의 여성 원자력 방사선 이용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 여성 원자력 전문인의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회장님 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매번 포럼 때마다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 박세문입니다. 오늘이 처음 하는 포럼이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포럼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션 포럼은 에너지 안보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마련을 하였습니다. 안전한 가정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의식주임을 아무도 부인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국가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조건은 안보, 경제, 환경일 겁니다. 그중 안보는 국방 안보와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를 둘 수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안보적 철학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신정부를 포함하여 요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우리나라 분위기는 환경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안보, 경제, 환경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가장 안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에너지 안보, 우리나라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노동승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기꺼이 수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바쁜 와중에도 패널 토론대로 참석해 주신 그 모더레이터 명지대 조성경 교수님, 또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님, 배승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님, 또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님, 과학기자협회 이사이신 유준영 머니투데이 기자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예전 어릴 적에 우리나라 가정이 연탄을 주 연료로 쓰던 때 한겨울을 가려면 천장의 연탄을 확보해야만 안심을 하시던 부모님이 기억됩니다. 또 기름 보일러로 바뀐 다음부터는 기름 한 차를 미리 사놓으셔야만 안심하셨지요. 국가의 에너지 안보, 밑에 깔린 기본 개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보존 자원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신마시 교수님과 우리 여성가총 담당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동석 박사님께서 전원 믹스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석 박사님은 정부 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 전문위원 비롯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을 지내셨고요. 현재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 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석입니다. 회장님 겨울나시는데 천장에 연탄이 필요한 집에서 굉장히 부유한 집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집 한 300장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에너지 안보와 저는 에너지 쪽 안보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여기서 이게 후보가 강조하고요. 30분 동안 여러분 지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참 말씀드릴 게 뭐를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한테 도움을 줄 만한 그 글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제가 생각에 제일 그 마음에 드는 정의가 IEA라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위원회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는데 공급량뿐 아니라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의 보장, 이거를 에너지 안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긴 한데요, 다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에너지 안보의 실행 방안으로 국외 에너지 자원 확보, 에너지 수입의 다변화, 에너지 비축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안보를 실행하기 위해서 MB 정부 때 국외 에너지 자원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었죠. 좀 많이 망했지만 그 공급의 안정성과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공급의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를 많이, 그러니까 수요를 좀 적게 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올리면 그러면 에너지 안보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작년 말에 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본다면 작년 말에 우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한 것은 큰 실수죠. 큰 실수입니다. 한 20% 내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그 한국적 통계를 보니까 주택용 전기요금이 마이너스 19%예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주택용은 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진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기 소비는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요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어쨌든 에너지 안보가 대충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과거에서부터 뭐 현재까지 우리나라 그 에너지 공급, 에너지하고 발전량의 그 구성비를 보여드린 건데요. 8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원 빈국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원을 다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보시면 석탄가스 원자력 이게 지금 비교적 그래도 다양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에너지 안보를 얘기할 때 오일쇼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차 오일쇼크가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쇼크인데요. 2차 오일쇼크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호메이니가 호메이니를 아시는 이라크에 회계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배럴당 한 9불 정도 했던 그 석유 가격이 29불까지 올라가고 한 30불 정도까지 3배 올랐는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요 22원에서 64원으로 올랐어요. 3배 이상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9.15 순환단전은 뭐 2011년이죠. 5차례 전기요금이 25% 올랐어요. 5%씩 5번 올랐어요. 명목 가격으로도 25% 올랐는데요. 이 25%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겁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난 이후에 원전 제로 상태에서 올린 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이 25%예요. 우리는 원자력 가동하면서도 25%. 그래서 이거 보시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는 60년대, 70년대 에너지가 부족했고요. 특히 전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안정성, 안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뭐 짓기 위해서 뭐 차관을 들여오고 별짓을 다 했죠. 근데 이제 오일쇼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경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통계를 돌아보면요, 70년대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9.5%예요.
70년대. 지금 한 2%, 3%? 그 10%씩 경제가 7년 동안 성장하면 2배로 커집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인구는 2배는 안 늘죠. 그래서 요때 70년대, 80년대 요때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직장 잡을 걱정을 안 했어요. 그 요즘 세대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시대가 그때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대학을 나오신 분들. 지금은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도 마땅한 취업 자리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그랬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안정성이 중시됐고요. 그렇게 양적으로 팽창하다 보니까 돈이 좀 적게 드는 거 이런 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석유가 불안정하긴 또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석탄과 원자력을 들여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이 밑에다가 공급 안정성, 경제성,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수급에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거의 3만 불에 육박을 하는 이제 국민세금인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강조되고 안전이 강조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세 개는요,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3중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환경성, 경제성, 안정성.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불행히도 자원이 없고 또 고립된 계통이에요. 계통이 고립됐다는 것은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동남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나라하고 전기를 수출입을 할 수 있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스도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근데 우리는 고립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화학공업 위주로 이제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는 되십니다. 그리고 저 전기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기의 54%, 55%를 산업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전기 절약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는 돼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WEC라는 데서 월드 에너지 카운슬이 이제 우리나라 분이 지금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회원국 127개국 중에 103입니다. 굉장히 자원, 에너지 자원 쪽에 굉장히 빈부군으로 돼 있죠. 가난한 나라. 그래서 이제 2차 예기본이 2012년, 13년, 2013년에 2014년 1월 국무에서 확정된 것 같은데 2013년에 작동했는데요. 여전히 과거에 이런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이런 거를 좀 골고루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2차 예기본이고요. 내년도에 이제 3차 예기본을 만들 텐데 그때 조금 이제 조금이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예측했던 거는 2025년쯤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피크가 에너지 절약까지 포함돼서 에너지 피크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2035년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여기서부터 보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 2차 예기본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워킹그룹에서 결정했던 것은 원자력 비중을 22에서 29%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워킹그룹의 권고안이었고요. 정부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29%를 채택해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원자력의 설비 비중을 29%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거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에 이제 반복인데 보시면 아까 전기요금이 2차 이슈 그때 3배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3배 넘게. 여기 보시면 그때 석유밖에 안 썼어요. 70년대. 근데 73년에 이제 1차 오일쇼크가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탈피해서 그 원을 다변화하는데 거의 80년대 말이 돼서야 그게 가능했어요. 결국은 15년 이상 걸렸다는 거죠. 그 말씀은 에너지 구성비 변화는 장기간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어느 한 에너지원에 의존했을 때 에너지 안보는 굉장히 취약해진다. 에너지 안보는 아까 공급 안정성과 가격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한 에너지원에 의존을 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다변화가 중요한데 그 다변화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할 거냐를 가지고 전원 믹스 결정할 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아까 세 가지 뭐 경제성, 환경성, 뭐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하지만 전력은 전력만의 특성이 있어요. 뭐 지금 ESS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어떤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ESS는 고려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된다는 특성. 그렇기 때문에 원별로 출력 조절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부하 패턴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부하율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75%, 6%. 작년에는 이제 피크가 8점 몇 프로 이렇게 이상 공원 때문에 여름에 8,500만을 저희가 돌파를 했는데 8,500만 킬로와트 돌파를 했는데 부하율이 한 70%대 일본, 미국 이런데 60%대 초반이에요. 61%, 2% 하던 일본이 완전 제로 상태에서 무지무지 노력을 해가지고 끌어올린 부하율이 3%포인트 6.64, 65 이래요. 우리는 부하율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부하율의 공식이 평균 부하 나누기 최대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부하율이 높다는 거는 부하가 평탄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원자력이 완벽한 전원이다. 부하율이 100%면 원자력만 다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하율이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크 전원이 따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LNG를 피크 전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 이제 기저를 깔아주고 그 기저와 중간 부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석탄이 이렇게 우리가 공급을 주로 하고 있고요. 더 넘는 거, 이제 지금 저유가랑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LNG가 쌀 때는 LNG가 많이 올라가고, LNG가 비쌀 때는 LNG가 많이 올라가고, 석유가 비쌀 때는 석유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게 급전순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코노미 디스패치 이렇게 경제 급전. 무슨 얘기냐면 싼 거부터 이렇게 차려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환경급전도 고려해야 된다. 그게 다음 달에 석탄발전소 8개 한 달 동안 쉬게 하겠다. 그게 환경급전의 개념입니다. 내년부터는 뭐 3월에서 6월까지 4달을 쉬겨요. 그 임팩을 이렇게 잠깐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8개 세우면 한 3기가와트 30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요. LNG를 한 20만 톤 정도 썼어요. 4달 세우면 80에서 100만 톤 정도 썼어야 되는데 LNG는 비싸잖아요. 원자력이 지금 정상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력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68원, 69원 이렇게 올랐는데 실제로 그 원가는 아니고요. 소비자가 내서 사오는 가스는 가스 가격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냥 100원 정도밖에 안 나요. 한 30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30원이라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어떤 그 돈을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데 어떤 신문에 난 거 보니까 한 달 세우면 300만 킬로 670원인가 뭐 그 정도의 그 비용이 발생해요. 누군가가 그 소비자가 이제 그걸 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전기료 가격이 높으니까 한 잔에 흡수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스를 떼서 수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가스 회사가 가져갈 것 같아요. 가스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SK가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SK가 돈을 못 따고 이런 이상한 결론에
재벌이 돈을 걷나. 어쨌든 이 모두를 충족하는 저거는 없다. 그래서 믹스가 중요하다. 그 전체적으로 시스템 코스트를 낮추는 그런 전원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좋다. 지금 저희 우리 이상훈 박사님도 오셨는데 환경 자체가 원자력 따지마자 석탄 따지마자 요즘 보호학부 시스템을 구성하자는 걸 생각해요. 남는 게 신재생하고 가스밖에 없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개통 운영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이제 7차 전력수급 계획인데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IEA라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라는 걸 매년 발표합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나온 건데요. 보시면 우리 CO2 문제를 또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 이제 파리 협약이 맺어졌는데 그때 이제 2도C라는 거는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를 2도 내로 억제하자. 여기에 대체적으로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1.5도씨까지도 낮추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드 아웃룩에서 여기 450 시나리오라고 돼 있는 게 이 2도씨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45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요. 공기 중에 CO2 농도가 450 ppm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이 2도씨 이내 상승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에너지 수요 자체가 이게 뉴 폴리시 시나리오가 이 사람들 레퍼런스인데요. 여기 이제 2040년까지 연평균 에너지 수요가 1.3% 증가하는 걸로 전망을 했어요. 이것도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450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0.3%가 증가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쓰는 거에 한 4분의 1 정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소비를 억제해도 450 시나리오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더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쓰냐 하면 석탄은 지금 쓰는 거에 한 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 앞으로. 그 다음에 원자력하고 그 다음에 리뉴어블, 바이오 에너지를 포함한 리뉴어블은 여기 안 썼나요? 2.4배로 늘어나야 된다, 지금보다. 그래야지만 CO2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2029년까지 전력 수요를 2.1%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건 뭐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도 CO2 문제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의외로 전력 수요나 에너지 수요는 예상보다 2차 얘기보다 10차 전력 수요, 7차 전력 수급 계획보다 덜 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1월에서 3월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요 1.3%밖에 안 늘었어요. 지난 5년 동안에 2%가 안 늘었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경제는 한 2.5에서 3.0 사이 정도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여튼 경제도 일단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합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 영향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올해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몇 번 회의하다가 중단이 돼버렸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10년 것으로 와중에 중단돼버렸는데요. 뭐를 고려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기후 체제가 출범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많이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 11월에 산업부에서 원래 2035년에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 이 11%를 25년까지 달성하겠다. 근데 내용은 없어요. 아직. 근데 이제 전력 부분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15% 정도 가야 되니까 사실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경제 성장률을 둔하는 그 다음에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죠. 지금
하지 말자. 근데 그거는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자력의 상대적인 메리시, 그러니까 원자력의 매력이 많이 줄어요. 이제는 경제성 가지고 별로 설득력이 떨어진 데다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하고 원자력의 그 가격 디퍼런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다음 원자력은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래서 디퍼런스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경제성이 아니려면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많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그 외에도 도대체 우리가 예비력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송전선 문제 회전 보상합니다. 저는 그냥 쉽게 원자력 안 하고 말지 또는 석탄 그것도 하지 말지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진과 원자력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어쨌든 역설적으로 5.8 저는 제가 회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지진 2번 났을 때 다 있었거든요. 경주에 있는 사람은 이제 소주잔이 넘어졌다 그러고요. 저도 그때 이제 소주를 먹고 있었는데 5.8 날 때요. 소주잔이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진 않더라고요. 경주는 넘어지고 울산은 안 넘어지고 월성은 괜찮았어요. 별일이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지진이 왔는데 뭐 요즘 복잡하게 썼는데요. 역설적으로 생각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지진이 좀 와도 이것도 엄청나게 큰 지진이 온다면 모를까 안전하다. 근데 이거 보시면 후시만 터졌잖아요. 근데 오나가 원전이라고 여기 있는 겁니다. 오나가 요 위에 여기 이쪽 동해안 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로 PC를 하러 와요. 또 여기 지금 원자력 발전소 아니에요. 보여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가짜 뉴스가 아니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도 지금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겠다. 원자력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원자력 계속 하려면 근데 어쨌든 지금 신정부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 이후에 아직 새로운 정책은 없는데 조금 이렇게 결국 뭐 언젠가는 원자력 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속도하고 물량하고 뭐 이런 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10기 폐지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보다 문제가 이제 올해 8참 전력수급 계획은 그 2031년까지 하거든요. 그때 그 석탄이 그러니까 수명을 30년으로 보면 30년이 도래하는 석탄이 20개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신규 지금 신규 7차까지 6차에서 많이 이제 커밋을 하는데 그 신규로 짓는 석탄의 문제도 있지만 수명이 돌아오는 석탄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자, 이제 그러면 신재생을 좀 마구마구 확대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카이소라고 인디펜던트 시스템 오퍼레이터 이 사람들이 그린 건데 이거 좀 2014년인가 그린 겁니다. 보면 태양광이 많아요. 근데 이거 뭐냐면 태양이 뜨면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먼저 사람들이 소비한다 그러면 전체 계통의 전력 시스템의 수요는 떨어지는 걸로 예측. 그렇게 간주한 건가요? 반대로. 그리고 태양이 지면 해가 지면 수요는 다시 늘어나죠. 그러면 이때 태양광이 한참 발전할 때는 이 오버제너레이션이 있을 거예요. 발전량이 초과하는 수요를 초과하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제주도의 풍력이 9번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풍력 발전 양이 수요를 초과한 게 아니고요. 제주도에 있는 발전소가 최소 부하로 돌아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도 이렇게 유통되는 기본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풍력 그걸 합치니까 수요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을 멈췄습니다. 9번. 2014년 9월과 10월 사이에 일본도 이런 일이 있어요. 태양을 5번. 이 다음 슬라이드가 없네요. 독일 같은 데는요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신재생 발전량은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발전기들이 최소로 돌아야 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력 시장이 입찰제인데 마이너스 입찰. 그래서 도매 가격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는데 일부 국가는 네거티브 프라이스를 인정하는 데가 있고요. 안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는 제로 프라이스 비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독일의 도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른 나라는 자기네 비싼 발전기를 세워요. 그래서 독일에 전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는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했더니 수출이 늘어난다. 전기 수출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이제 재생에너지 독일은 FIT라고 고정가격제를 하는데 그거를 뭐 시장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그거 차액을 이제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액전을 하는 건데 그렇게 도매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소비자한테 타네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독일 가정용의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도매 가격으로 얼마, 세금 얼마, 신재생 지원금 얼마. 이게 거긴 신재생이 아니고 재생이에요.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만약 신재생이 늘어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기금을 그렇게 구분해서 고지를 하자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반대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아니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이때는 안 사주면 돼요. 아까처럼 수요가 이제 공급에 미달하면 안 사주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안 불거나 태양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거나 비가 오거나 이제 뭐 이러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출력을 증가시켜줘야지 전체 수급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이제 램프 레이지라고 하는데 램프 업이죠 이때는 램프 레이지라고 하는데 이거 단위가 메가와트 퍼 아워예요. 1시간당 얼마. 근데 이 사람들이 계산한 바로는 2020년도에 3시간에 13,000메가 1,300만 원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출력 변동이 많은 시기에 그러니까 가능한 전원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비력도 좀 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스 터빈이 잘 팔린다. 원자력이나 석탄은 안 돼요. 그래서 원자력이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이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려봤는데 2029년에 시간대별 평일과 뭐 명절, 그 다음에 주말 뭐 이렇게 그려봤는데 원자력하고 신재생을 합친 용량이에요. 물론 신재생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냥 다 그냥 합쳐서 이렇게 봤더니 주말과 명절 때는 용량이 최고예요. 수요를 뭐 정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초과해요. 근데 석탄까지 하면 더 뭐 말도 안 됩니다. 평일은 그나마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하고 신재생 상생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 아직도 많이들 하세요. 공존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원자력을 줄이면 신재생 들어올 룸이 좀 더 생기고요. 원자력 늘리면 신재생 많이 못 들어옵니다. 개통 운영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많이 들어오면
백업 필요합니다. 아까 그 얘기대로 백업 용량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ESS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ESS가 그 정도로 양을 많이 가져갈 수 없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ESS. 신재생도 비싸지만 저장 장치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아직 연구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좀 고민 좀 해야 돼요. 외국은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유럽 같은 거. 요거 아까 마이너스 가격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최신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좀 옛날 거고요. 그 옛날에도 있었다. 2009년에도 71시간 독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거티브 프라이스. 이것도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안보는 그 아까 이렇게 트라이앵글 보여서 삼중리네가 보였는데 환경성보다는 안보만 본다면 공급의 안정성하고 가격을 보는 거다. 그런 거고 전기는 우린 1차 에너지 한 40%를 소비하기 때문에 주요 부분이다. 그런 얘기고요. 과연 가스와 신재생, 원자력과 석탄을 포기하고 가스와 신재생만으로 전력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냐? 그건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근데 얼마 들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구성하고 운영이 가능하지. 이게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선택은 역시 국민이 해야 된다. 근데 그 부담도 역시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전기 요금을 누가 다른 사람이 내주지 않잖아요. 국민, 어차피 국민들이 다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가는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용하고 속도는 좀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연해 주신 노 박사님 시간을 정확하게 강의를 맞춰주셔서 워낙 강의를 잘하시고 하시니까 시간도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워낙은 저기 혹시 질문 받는 코너가 없는데요. 이제 노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질문 한두 분만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받을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예. 저쪽에. 예. 좋아요. 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상경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전력 남는 거를 ESS로 하기에 가격이나 이제 용량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남는 전기를 수소로 만들어서 전국에 수소망을 깔아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뭐 그러니까 만약 전기가 남아서 우리 연구원에도 이제 신재생하는 시기 있거든요. 거기는 신재생으로 전기가 남고 뭐 이렇게 되면 난방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수소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양이 이렇게 우리가 한때 수소 경제를 이행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를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HTGR이라고 하이 템퍼리처 리액터 그러니까 원자력을 돌려가지고 지금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가스를 뭐 어떻게 배지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게 있고, 근데 우리 가스값이 비싸니까 그건 비싼 옵션이고, 원자력을 돌려가지고 뭐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연구는 합니다만 일단 그 기는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그건 이제 얘가 좀 곁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양 자체가 그렇게 얼마나 될 것이냐. 그다음에 수소는 그 자체로 이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도 내통이 딸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소를 조금만 이 불안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폭발이 후쿠시마 원전도 사실 수소가 모여서 폭발한 거잖아요. 로가 폭발한 게 아니고요. 수소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는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소를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어떻게 쓸 거냐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막 예. 길게 답들이 좀 예. 아, 수소 폭탄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 회장님이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아까 이제 에너지믹스 고맙습니다. 박세훈입니다. 우리 노 박사님이 쭉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가격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항상 유기무한의 어떤 그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스랑 또 신재생으로만 한다면은 오일쇼크와 같은 가스 공급이 우리나라 하나도 나지도 않는 나라에서 그런 대안도 뭔가 정책적으로 있어야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혹시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얼마 안 돼요. 신재생이 이제 정부 발표대로 하면 발전장비들은 한 4.5나 될까. 근데 거기서 뭐 시너지 빼고 못 빼고로 한 1%밖에 안 된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자꾸 목표를 자꾸만 키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선거 공약 또는 에너지 정책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의 발전량을 20%까지 늘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다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소 어쨌든 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부터 근데 이제 대비하는 그 검토나 연구를 해야 된다. 이제 우리나라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비율을 전력 수급 계획 같은 걸 하면 20% 정도를 예비율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예비율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감당 가능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20% 신재생 발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신재생도 그 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원으로 구성될 거냐. 지금 뭐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믹스를 가져갔을 때는 저는 이제 대비해야 될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ESS 또는 양수발전, 가스터빈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복잡한 게요. 저는 이제 조금 경제를 조금 공부한 사람이고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력 시스템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정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예견을 하시고 여러 사람이 문제예요. 시스템 한 사람도 문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아직은 지금 당장 우리한테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제주 풍력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맡고 있고요. 예. 대한전기학회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연구의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 분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게 잘 들었는데요. SDGs라고 아시죠? 지속 가능한 할인 네, 정서에 대한. 네. 그리고 MDG가 이제 SDGs로 오면서 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국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져 가야 된다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지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레퍼런스가 조금 오래된 거여가지고 지금 솔직히 산업부에서 아까 얘기한 것도 뭐 고율기계 쓰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하고 마이크로 그리드 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원도 여러 가지가 접목이 돼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양이 줄은 거에 사람들이 에너지를 적게 써서 그게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제주도 풍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하고 육지하고는 HVDC라는 게 되어 있어요. 양방향으로 에너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계약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풍력 발전한 사람은 우리는 이 정도의 발전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끊어줘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지를 시켰던 거지
이게 그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성을 높여주면 신재생 에너지의 수용성을 5%였던 걸 10%로 높여주면 어느 정도 들어도 무조건 다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혹시라도 산업분야 한전에서는 이거 생겨가지고 디스트리뷰션 생기고 그다음에 전압 그 디스트리뷰션 때문에 전압 유지라든가 주파수가 흔들릴까봐 그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거여서 실제로 우리나라 진짜 문제입니다. 산업부도 좀 각성해서 하셔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저기 전체 OECD 국가 중에 25위거든요. 35국가 중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계속 뭐 비용이 안 돼서 가격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기본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으로 쓸 수 있는 전력은 당연히 원자력이 가야 되지만 더 이상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걸 믹스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PCS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변환 기술이나 ESS 같은 것들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사회자를 무시하시고 그냥 질문을 하셔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우리 네, 제가 뭐 답변을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신재생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런 바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계획 전력 옛날부터 장기 전력 수립부터 해서 계획 수립을 많이 사용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요. 기술의 어떤 돌파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정부 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 잘못해서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전력 수급 계획도 2년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에서 딱 맞출 거면 한 번 치우지 뭐 하려고 2년마다 계속 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얼마 전에 사실은 4월 14일 날인가 환경운동연합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시나리오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굉장히 현장이 많은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재생에너지가 대세가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닉스에 뭐 정부가 목표를 정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20% 그러면 나머지 80%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다음에 20%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재생에너지 하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시고 좋은 토론을 또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패널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좀 이제 필요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때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패널 토론 그 자석을 좀 준비하는 시간에 먼저 사진을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나와서 사진 촬영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손가락을 한번 입술이야? 네, 하트. 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유되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기꺼이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한 분 한 분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의 같이 해주실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승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그다음에 또 실제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홍보 쪽에서도 직접 일을 해주셔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님이십니다.
김과장님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과장, 정보통신산업 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따라서 반도체가 가장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산업인데요. 이거로부터 현재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 관련까지 전부 다 주로 하셨고, 지금 몇 개월째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이 에너지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하고 계셔서 아주 살아있는 생생한 얘기를 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아주 과격한 활동가이자 실제로 모델을 돌려서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론가이기도 하고요. 시민사회 운동가이지만 국회,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 등에서 실질적인 조언과 자문과 또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유준영 머니투데이 기자님이십니다. 현재 과학기자협회 이사님이시고요. 과학 전문 기자이시면서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쓰셨고요. 과거에 팝콘 사이언스라는 그런 아주 고유한 그런 칼럼을 운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일 먼저 유 기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패널 토론의 에피타이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워낙 전문가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일본에 가서 취재하면서 경험했던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석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쿄대학교에는 한국인 교수님이 5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만나러 갔던 이유는 그분이 만드신 기술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무 쓰잘데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정전기를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이 노렸던 시장은 우리가 사물 IoT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리나 건물에 일종의 센서가 달려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아서 다 해준다고 해서 아주 작은 센서를 부착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가 있는데, 이 센서를 만약 일조개를 설치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매번 바꿔줘야 되느냐. 아주 위험한 곳에도 달려있고 우리가 손이 닿기 힘든 곳에도 이런 센서들이 달릴 텐데요. 이런 센서들의 어떤 동력원으로서 그분은 정전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전기는 만약에 이 건물에 센서가 있을 때 진동이 있을 경우, 차가 지나가면서 진동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때 생각한 정전기를 가지고. 근데 이 기술을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이 기술을 사겠다고 나선 업체가 반다이라는 장난감 전문 업체였었습니다. 건담이라는 프로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일본의 왕구 시장을 거의 이제 지배하다시피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 기술을 사겠다고 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애들 장난감을 사주면 건전지가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건전지 회사는 장난감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지 회사한테 어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사실상 거저먹는 상황인 것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반다이는 생각해보니 이 기술을 만약에 장난감이 넣게 되면 애들 어떻게든 장난감을 흔들어지잖아요. 흔들게 되면 정전기가 발생하고 그러면 굳이 건전지를 사지 않아도 계속해서 에너지원이 만들어지니까 이 반다이가 아주 높은 금액으로 이 기술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을 계속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석탄과 석유가 이제 종말이 됐으니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는 기술이 몇 개 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이 범위보다 훨씬 많은 범위로 보고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있었고요. 그 보는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넓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앞으로 에너지원의 다양함을 위해서 시야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배승환 입법조사관님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배승환 주사관입니다. 저는 오늘 뭐 어떤 입장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국회에서 이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여태까지 해왔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이 위원회 오기 전에 국회 홍보과에 있었습니다. 홍보과에 있었는데 국회에 오시는 분들이 한테 이제 국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거의 70% 80%의 분들은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맨날 싸우나요? 그리고 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 100%다 그걸 물어보는데 국회가 사실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온갖 싸울 만한 주제들을 다 가지고 국회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다 싸울 만한 주제 다 가지고 들어와서 국회에서 이걸 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자 라고 좀 얘기를 여기가 어떻게 보면 뭐 격투기장이라고 하긴 좋겠지만 싸움의 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건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렸는데 지금 이 주제도 마찬가지 아까 잠깐 이렇게 이제 시장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 그리고 지금 신재생 발전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당연히 여태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로 이제 통과된 것이 아까 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잠깐 언급하셨지만 3월달에 이제 저희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다음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급전이라고 해서 석탄, 원자력, LNG, 신재생 이 중에서 사실 어떤 연료부터 우리가 써서 전기를 만들 것이냐라고 할 때 여태까지 경제성만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을 경제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이걸 정해라 라고 하는 개정을 저희가 환경급전이라고 하는데 환경급전을 해라 라고 하는 법령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어요. 하지만 환경급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라는 사실은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정말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칠지 아니면 정말 실용적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안들이 지금 또 계속 들어오고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의 비중을 30% 안으로 아예 제한을 하자 아니면 또 원자력을 차츰 줄여서 원자력 발전 아예 폐지하자. 이건 이제 심상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인데 본인이 이제 이번 대선 때 본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거기도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인데 뭐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의 뭐 단점은 누구나 다 명확합니다. 석탄화력 발전 이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그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석탄화력 발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내보내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집진 설비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들이 거의 확실히 잡을 수 있다라고 석탄화력 발전 쪽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건 사실 뭐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사실 완전히 잡을 방법이 없다. 쪽에서 문제가 있고 원자력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안전 쪽에 문제가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LNG나 신재생도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도 있고 신재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저희가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석탄화력과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면서도 전력 수급을 계속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걸 계속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참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왔고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지금 이런 신재생이나 LNG 쪽의 불안정성 때문에 석탄 화력이나 이걸 낮추면 절대 안정적인 전력 수급 될 수 없다라는 쪽이고 그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니네가 계속 그렇게 살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신재생을 늘려가면서 숫자를 확 늘려야만 신재생의 그런 단점도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계속 여태까지 이제 계속 투입 해결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또 신재생 에너지의 이 낮은 경제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률상 한국전력은 신재생 발전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재생이 워낙 시장 파이가 작으니까 한국전력한테 신재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줘서 신재생 업자 파이 자체를 늘리자, 시장 파이 자체를 늘리자 이런 법안도 있고, 또 예전에 이제 발전차액 지원 제도라고 FIT라고 해서 신재생 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을 다 보장을 해주자. 그래서 신재생을 키우자. 이게 예전에 잠깐 시행됐다가 이제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 이것도 이제 이걸 다시 해서 좀 신재생을 늘리자라는 법안도 들어와 있지만 역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아무래도 정부 기조가 약간 바뀔 거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석탄화력 발전을 좀 줄이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당장 다음 달 한 달 동안 줄이겠다.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안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4달 동안 안 하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시절에 또 원자력이나 이런 거 줄이겠다는 게 공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많은 논의를 해봤지만 많은 진척이 안 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제 정부 입장이 좀 바뀌고 또 이제 장관들이 다 새로 임명되고 나면 국회도 이제 또 새로 이제 돌아가게 될 테니까 그 당시에 또 정부랑 같이 논의해서 또 많은 논의가 있을 거고 아마 좀 더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훈 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 어디 주셨죠? 제가 그 환경단체에서 에너지 대안센터라는 걸 2000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한 5년 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그 후에 제가 떠난 후에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얼마 전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 있을 때 저희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알겠죠. 예.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뭐 실제 구체적인 대화에서는 실용적이지만 그런 것을 이제 비전으로 내걸었는데, 그 비전은 저희가 갑작스럽게 내건 게 아니고 일단은 다른 나라를 약간 모방을 한 건데요. 지금 이제 국가 정책 면에서 덴마크는 2035년이 되면 전력과 열을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2050년까지는 수송도 모든 에너지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송에서 전기차를 고려하지 않고 수송에서 전기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뭐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식인데요. 아마 이제 전기차가 새로운 대안이 되면 그게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독일은 2050년까지 전력은 거의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 국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환경연합에서 그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걸 냈는데 제가 그 발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한 6개월 이상 논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저도 사실 그것이 좀 설득력 있는 로드맵이나 뭐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수요 전망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때 이 변동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가장 낙관적인 그런 가정들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는 점차 줄어들 거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뭐 사회 구조도 바뀌고 산업 구조도 바뀌고 시민의식도 바뀌고 효율 기술도 많이 보급돼서 전력 수요가 좀 줄을 것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저는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지만 배터리 이 기술과 가격이 엄청나게 개선이 돼서 변동성이라는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는 시점으로 급격히 전환될 거라는 그런 우리 이제 내부의 목소리 되셨습니다. 또 그런 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이상적인 조합들을 해서 저희가 2040년이 되면 전력의 한 80% 이상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다기보다는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노동석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노동석 박사님하고 제가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 이 현실을 놓고 얘기하는 거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단지 이제 노동석 박사님은 원자력에서 쭉 오면서 생각이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재생에너지 쪽에서 쭉 오면서 현실을 좀 바꿔야 될 입장이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그 발언 요지 이걸 뭐 쓰라고 해서 굉장히 쫓겨가지고 썼는데, 제 발언 요지가 나중에 읽어보시면 노동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에너지는 안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재생에너지가 저는 늘 에너지 안보를 가장 우선시하는 거. 그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라고 생각하고요. 에너지라는 것이, 특히 전력이라는 것이 그 실시간의 수급 안정이라는 것이 고려가 안 되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갑니다. 우리가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없는 세계를 딱 상정하는 순간 에너지 정책에서 생산적인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뭐 없으면 안 쓰고 말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휴대폰이 하루만 없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안정적 공급이라는 면을 중시해야 되는데, 유럽이 왜 재생에너지를 했냐? 첫 번째 이유는 에너지 안보 때문에 했습니다. 덴마크가 왜 풍력을 개발했겠습니까? 덴마크가 석유 파동과 반핵 운동을 거치면서 원자력 없이도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에너지 효율하고 풍력이었습니다. 독일이 그리고 유럽이 에너지 안보를 강조할 때 첫 번째 수단으로 삼는 것이, 여기에 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면 유럽에서 부존하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 해서 재생에너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들고 나오는데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기후변화 이슈가 등장하면서 지금은 우선순위를 기후변화로 얘기할 뿐이지, 재생에너지도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 에너지 수입 감소라는 그런 관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전체적인 에너지 전환 공약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고요. 많은 얘기들이 모아진 겁니다. 우연한 계기도 있었죠. 경주 지진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원전 확대에 대한 그런 그 지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정도의 이슈가 됐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은 뭐 중국으로부터 해가지고 또 수송 분야에서도 많이 있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석탄 발전이 미세먼지에서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수적인 에너지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적인, 저보다 훨씬 보수적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줄이려면 석탄 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전력 전문가들도 거기에 동감할 정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쉬운 수단이고, 또 중국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전력 전문가가 석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아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미세먼지와 경주 지진 이런 것들이 이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와중에 또 가스 발전 사업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재생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OECD 34개국 중 34위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를 하더라도 거의 그 순위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30년 20% 얘기하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는 야심차게 들릴지 몰라도 세계적인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그 정도 목표는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를 거의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가는 그런 사회로 가려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현재 수준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그 목표 정도는 가야 우리가 2040년 오시면 그 소위 말하는 탈탄소와 에너지 경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종합이 돼가지고 이번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나왔고, 저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하는 입장에서는 2030년 20% 목표를 제가 국회에서 제안도 했고 또 여러 그 후보들의 캠프에 그런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는 많이 뛰었어요. 제가 직접 어떤 캠프에 가서 자료를 만든 적도 있고 제가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아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왜 겨우 2030년 20%냐, 한 30% 해야 되지 않냐. 제가 궁극적으로는 100%를 지향하지만 그 출발점은 우리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현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변동성의 문제도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사회적 수용성이 2030년 신재생 20%를 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갑니다. 그 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고요. 재생에너지가 수용성이 좋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수용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수용성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거나 태양광 설비가 들어가거나 풍력 설비가 들어가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아마 1000메가와트 풍력이나 1000메가와트 태양광을 한다면 1000메가와트 원전을 새로 짓는 것 못지않게 그 반대가 합을 한다면 저는 그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부딪히고 그런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현장을 많이 갑니다. 현장을 가면 욕을 먹죠. 업자 편이네. 후배들은 변했다. 제가 뭐 그렇다고 업자와 관련해서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뛰어다녀도 우리나라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이 보급되는 현실은 굉장히 미미한데요. 목표를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달성되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수용성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2030년 20%를 달성하는 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저는 제일 큰 어려움이고요.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문제들은 저는 이제 노동석 박사님하고 똑같이 뭐 변동성이나 수급 안정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만, 그런 문제를 재생에너지 전환론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문제를 훨씬 더 생각보다 준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고려해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R&D와 제도적인 준비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사영 박사님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의 최우선순위에 대한 당위성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까 유준영 기자님은 에너지 자원의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한 여러 가지 넓은 시야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질투와 이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확산시킨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승환 의원께서는 환경급전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딜레마에 빠진 에너지 이슈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들으셨을 테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딜레마와 어려움을 조정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김정열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정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좋으신 말씀들 또 재미있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도 많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재미는 없는데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지금 오늘 포럼하고 있는데,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뭐 안심하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적당한 가격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 저희가 뭐 전기 쓰시는 거, 그다음에 가스나 뭐 주유소에 가서 이제 뭐 기름 쓰시고 이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최근에 그렇게 걱정해 보신 적은 아마 제 생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 그때 정전 한번 됐는데 그때 그거 말고는 뭐 집에 도시가스 끊긴 적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기름을 뭐 줄 서서 이렇게 서보신 적도 별로 없으실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 안보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입니다. 그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누군가는 지금 그 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매년 계획을 세우고 5년짜리 계획도 세우고 20년짜리 계획도 세우고 국제시장도 좀 모니터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단 석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9,400만 배럴 정도를 저희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얼마 정도 되냐면 그 하루에 그 수입하는 양 기준으로 한 45일분 정도 됩니다. 이제 원유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휘발유나 이런 제품도 있고 이걸 한 2025년까지는 한 1억 700만 배럴 정도로 지금보다도 좀 더 늘려갈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한 10개 나라에서 지금 그 석유 내지는 원유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5개 나라, 잘 아시다시피 중동에 있는 나라 위주로 이제 했었는데 그걸 한 10개 정도로 늘렸고요.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저희가 원유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정도까지 포함해서 가져오는 나라도 좀 다변화해가지고 한쪽에서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딴 데서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석유 쪽으로는 저희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좀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는 한 7개 나라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나라는 뭐 오만, 카타르 이런 나라, 그다음에 뭐 호주나 인도네시아도 있고 있는데 이걸 한 2029년까지는 11개 나라로 이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셰일가스라는 거를 좀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려갈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천연가스를 또 들여오면 이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한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한 12% 정도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기지를 국내에 갖고 있습니다. 4개의 기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2029년까지는 전체 수요의 한 20% 정도까지 좀 늘리게 저희가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광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희유금속이라고 해서 잘 아시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60일분 이상 저희가 10개 희유금속에 대해서 저희가 비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6가지 비철금속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원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라에서는 사실은 뭐 별로 나는 자원이 없습니다만 딴 나라에 가서 그걸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패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진짜 2015년 기준으로 약 한 55만 배럴, 그러니까 하루에 55만 배럴 정도의 지금 우리나라 자원 개발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양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2020년까지는 한 69만 배럴 정도로 좀 더 늘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시는 상태로 뭐 이런 것이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런 것에는 조금의 차질도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는 이제 그 정도로 아까도 말씀했듯이 집에 저 연탄이 천장 있으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탄 천장을 저희가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뭐 몇 장 있는지도 잘 이제 세보고 필요하면 미리 좀 사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다른 우리 패널 분들도 우리 노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분명히 과거의 정책하고는 좀 많이 이제 다른 것 같고요. 그것은 뭐 이 새로 들어온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과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사실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작년에 이제 전기 요금 누진제에서도 국민들의 어떻게 전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었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뭐 그 원자력 안전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확인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잘 반영된 미세먼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제일 사실은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사실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변화가 있을 텐데요. 그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저 발표에서도 좀 언급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그 가스, 천연가스 부분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이제 석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 좀 줄어들게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천연가스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 가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장기 구입하는 그 것이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구입이 뭐 계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 상당 부분 저희가 지금 저 발전소에 쓰기 위해서 들여오는 그 가스보다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요. 그럼 그거를 저희가 미리 사실은 그러면 계약을 좀 미리 지금 맺어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스 시장은 좀 그 바이어스 마켓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스팟 물량도 사실은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가스가 필요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진짜로 필요하게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그 발전용으로 좀 우리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대책을 좀 저희가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결국 이제 신재생 발전소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기면, 신재생 발전은 아주 큰 이제 한 군데에서 아주 큰 용량의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용량의 발전이 여러 군데에서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송전하는 그 선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그다음에 그 송전선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좀 계산을 하고 좀 준비를 해서 결국은 바뀐 어떤 에너지 정책 방향 때문에 에너지 어떤 안보 문제나 안정적인 공급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좀 미리 좀 명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결국은 아무리 그 적당한 가격으로 좋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에너지를 아주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많이 써버리고 뭐 그 낭비해버리고 했을 때는 그것은 사실 그것을 이제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이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수요 관리 한다는 건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을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좋은 어떤 쪽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이런 문제에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뭐 예를 들면 시민단체하고도 저희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쓸데없이 늘릴 필요가 없는 그 에너지 공급의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려서 더 많이 쓰기보다는 아예 그냥 소비를 굉장히 합리화해서 미리 이제 사실 그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뭐 덴마크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저 유럽의 여러 가지 사례 말씀인데,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국민의식이 좀 더 선진화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그 나라들은 대부분 전기도 그렇고 가스도 그렇고 그 나라들끼리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신재생을 많이 쓰면 신재생이 안 돌아가는 시기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재생이 안 돌아갈 때 전기가 필요하면 옆에 나라에서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를 사오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원자력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저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LNG 배가 한 번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배가 들어와서 그 배가 뭐 나오니 못 나오니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부터 이렇게 가스로 관을 해놓고, 저쪽에서 뭐 러시아가 무슨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가스 관을 잠그지만 않으면 가스는 무조건 오게 돼 있는 그런 나라하고는 또 좀 저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그 좀 에너지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우리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력망을 연결하는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슈퍼그리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좀 우리나라에 좀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우리 또 이제 북한과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저희가 좀 슬기롭게 좀 찾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에너지 안보를 좀 더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지역적인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좀 저희가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에 방향은 뭐 다 정해졌다. 그러나 이제 속도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좀 명료한 것 같습니다. 문제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답을 찾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같이 좀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노 박사님 이야기 듣기 전에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희생 질문해서 죄송한데 우리 유정일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여기 아까 관련 부서가 아닌데 괜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너지 안보. 그래서 굉장히 명쾌하게 주셔서 많이 걱정이 덜어졌는데요. 지금 쭉 석유, LNG, 뭐 광물들 여러 가지 비축 현황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가 되는 건지 과연 충분한 건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또 그리고 또 쌀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외국하고의 컨트랙트 할 때 수입국가 그런 노력들도 뭐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패널 분들은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 분은 없지만서도 핵연료는 굉장히 작은 양으로 1, 2년씩 한 번 장전하면 1, 2년씩 그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훌륭한 에너지 원인데 이제 그 수용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정부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가스나 신재생으로 가는 거 좋지만 가스도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뭐 석탄의 절반은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인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 신정부가 정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그 국제 에너지 기구라는 IEA라는 곳이 있습니다. IEA는 말 그대로 70년대 오일 쇼크가 생겼을 때 그 선진국들 그 주로 에너지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요하는 국가들, 소비하는 국가들이 단체로 모인 그 기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중동 사람들한테 완전히 다 당하겠다. 저 사람들이 올리면 우리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겠다. 이거 뭐 방법이 없냐. 그러면서 그때 나온 개념이 비축 같은 겁니다. 그전에는 별로 나라들이 비축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쌀 때 이럴 때 좀 사놓고 저기서 갑자기 막 값을 올리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버텨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거를 한두 나라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나라가 같이 해야지 예를 들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IEA라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생겼고 저희 나라는 IEA 회원국이고 그래서 IEA에서는 이 정도 하면 그 예를 들어 석유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재고가 된다 해서 며칠분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나라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맞추고 있고 가스도 뭐 저희 사실 매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량의 한 12% 정도, 한 20% 정도까지 갖고 있으니까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좀 싸게 좀 쌀 때 좀 많이 사놓고 뭐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그건 진짜 안정적인 걸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그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본인의 여러 가지 소비할 때도 항상 그 말하자면 좀 그 겪는 고민 아니시겠습니까? 뭐 좋은 물건 싸게 사는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경우는 하시다 보면 좋은 물건을 너무 비싸게 사기도 하고 별로 안 좋은 물건을 또 싸게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그게 이제 싼 물건들은 대신 오래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싼 물건들은 좀 짧은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조금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자력 말씀하셨는데 그 원자력 저희 이제 새 정부 공약집에 보면요 그 석탄 화력 아까 줄이는 거는 어느 파트에 들어있냐면 미세먼지 대책 파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력은 미세먼지를 이제 줄이는 쪽에 중요한 이제 대책으로 되어 있고 원전은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국민 안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들 그리고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측면에서 제일 완벽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이 지금까지는 안전의 문제에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만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데다가 작년에 이제 경주에서 원전 저 지진이 났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판단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선에서 결국은 이제 절충점을 찾아야 될지 그걸 좀 한번 저희는 고민을 해보고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제 답을 한번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예.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각 분야마다 정확하게 다들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도 김정일 과장님한테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석유 그 비축량을 더 많이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나라 정책 제가 잘 100%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기차로 다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석유가 그렇게 비축량을 많이 할 이유가 있는지 그건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 양이 필요해서 그만큼 비축을 하려고 하는지 그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좀 자원 믹스를 어떻게 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가 아주 좋은 차이고 뭐 그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저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 작년에 저희가 전기차를 국내에서 6천 몇백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팔린 차량이 한 몇십만 대 될 텐데 그중에 6천 대 저희가 팔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60만 대 팔렸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차가 한 1억 대 가까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를 전기로 대체하는 시대에는 오기는 오겠지만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게 있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은 뭐냐? 기준은 저희가 뭐 독자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며칠 분 이상을 가지고 있어라. 예를 들어 원유의 경우 얼마,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경우 얼마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어쨌거나 지금 중동에서 주로 가져오고 있는데요. 중동에 아주 큰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 전쟁이 났다. 그랬을 때 당장 그걸 뭐 저희가 만들어낼 방법은 없으니까 저희가 뭐 아주 과하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서 원하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2050년도에 1억 7천으로 더 양을 늘린다고 해서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양은 우리가 늘려가고 뭐 탈이산화탄소 하자 뭐 이런 식인데 석유를 더 많이 양을 많이 비축을 해놓으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나름대로의 모델을 가지고 이걸 설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피스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진짜 북한하고 러시아까지 그리드망을 만들자. 그리고 아까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망을 만들면 서로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2000년도부터 저희는 슈퍼그리드 745kV로 HVDC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하고 뭐 뭔가를 갖다 제안을 해도 국가에서 따라오는 건 아까 그리고 또 노동석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약간 편협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막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정책 쪽에서 하는 쪽하고 실제로 또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된 모델을 가지고 에너지 자원을 갖다가 비축하는 양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그만큼을 비축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박사님 어쨌든 지금 제안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광화문에서 정책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다음 주쯤 열리지 않나요? 네. 거기서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패널 분들 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실 분들 안 계세요? 이상호 박사님 좀 하실 저는 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건데요. 시간이 좀 없어서요. 질문을 따로 있다가 혹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노 박사님께서 오늘 쭉 얘기 들으시고 조금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 박사님, 제가 뭐 원자력 실장이고 원자력으로 해서 다른 에너지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자력이 아니에요. 후쿠시마 이후에 저런 믹스 상의 원자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뜬 건 사실인데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전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실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도 좋아하지만 석탄도 좋아하고 가스도 좋아합니다. 신재생도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이 원들이 전부 다 우리 에너지 믹스를 결정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얘기는 장점을 알고 있다는 거고요. 단점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쟤는 이제 원자력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보고 얘기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재작년 봄에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그 개기일식이라는 태양이 이렇게 완전히 가려지는 거잖아요. 뭐 잠깐이긴 하지만. 근데 독일이 재생에너지가 많고요. 30%가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말씀인데 그 중에 재생에너지 중에 한 30% 이상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독일 언론에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거 개기일식이 생기면 태양광이 발전이 안 될 테니 우리 이제 뭐 전기 공급이 안 될 것이다. 막 여기저기서 이제 소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은 이제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막 부추기고 혼란을 조장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이제 석탄 발전소 좀 미리 이제 가동시켜 놓고 알루미늄에서 네 군데인가 이제 알루미늄이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거기서 미리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기를 안 쓰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미리 아는 거는 개기일식은 언제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안다는 거죠. 거의 2달, 3달 이전부터 알았어요. 한 2달 전부터 계속 떠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불행도 내년이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믹스 문제가 굉장히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비를 해놓으면 크게 문제 없이 그것도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 예가 재작년에 있었던 독일의 개기일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성 과학자분들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토론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유익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런 데에 좀 동참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학자는 학자 나름대로 하다 보면 좋은 솔루션을 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고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오늘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과 또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놓고 보기보다는 좀 다른 분야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지금 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좀 미리 먼저 찾아내서 이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면
에너지 안보를 넘어서 에너지 주권을 확실하게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좋은 시간 같이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